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 아나운서 태희경입니다. KBS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진행자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고 가칭 개혁신당을 다음 달 중 출범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선언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과 총선 전 재결합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죠.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은 성공할 수 있을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행보를 할지, 민주당은 통합을 이룰 수 있을지 오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래로 시작합니다. 정치권 세대 교체가 순항할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Only the Young. It keeps me awake, the look on your face, the moment you heard the news. You're screaming inside and frozen in time. You did all that you could do. The game was rigged, the ref got tricked. The wrong ones think they're right. You were outnumbered this time. But only the young, only the young, only the young, only the young can run, can run. So run and run and run. So every day now you brace for the sound you've only heard on TV. You go to class scared, wondering where the best hiding spot would be. And the big bad man and his big bad clan, their hands are stained with red. Oh, how quickly they forget. They aren't gonna help us, too busy helping themselves. They aren't gonna change this, we gotta do it ourselves. They think that it's over, but it's just begun. Only one thing can save us. Only the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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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the young can run, can run. So run and run and run. So run and run and run and run.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스 브리핑 맡아주실 이세진 헤럴드 경제 기자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치권 소식도 많고 오늘 또 특히 사회부 담당하시기 때문에 사회부 기사도 참 많고 한데 뭐 정치권 소식부터 먼저 가보죠.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탈당 선언을 한 숯불갈비집 식당에서 했더라고요. 신당 창당도 공식화를 했고 이제 다음 달 새해 중에 당을 만드는 작업을 이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고 여러 가지 그 발언도 있었는데 우선은 국민의힘하고는 거의 절연.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 오늘 3시에 서울 노원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제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는 오늘을 그날로 정해놓고 지난 몇 달간 정말 많이 고민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탄핵의 상처를 겪은 당원들에게 어떻게든 승리의 기쁨을 안겨야 하는 당위적 목표 속에서 때로는 대선 후보를 강하게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네.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좋았던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불편하셨던 당원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단 뭐 시작 부분은 조금 부드럽게 뭐 그동안 있었던 뭐 사과도 조금 하고 그러면서도 과거에 정치 처음 시작할 때 한번 회상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었고 근데 또 국민의힘에서 손을 안 내민 건 또 아니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이 전 대표는 이미 몇 달 전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등의 자리도 제안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전 대표는 그런데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면서 오늘의 제 선택은 제 개인에 대한 처우, 저에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상사태에 놓인 것은 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면서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모든 유무형의 권력을 휘두르며 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모습, 그 사람 앞에서 법과 상식마저 무력화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전 대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는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이 검투사의 검수를 즐기러 콜로세움으로 가는 발길을 멈춰달라 하면서 네. 아고라에 오셔서 공동체의 위기를 논의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에게 성원을 보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총선 전에 국민의힘과의 재결합 시나리오라는 것은 부정하고 시작하겠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총선 이후에도 이 연대 가능성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넘어서느냐가 제 도전 과제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네. 우선 다수 의석을 확 것이 정당의 목표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뭐 주요한 내용들 말씀해 주셨고 사실 어저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X세대에 있었던 뭐 서태지와 아이들의 무엇 또 윈스턴 처칠의 무엇을 또 활용해서 연설한 게 또 꽤 화제가 됐는데 이준석 대표도 여러 가지 미사역을 많이 좀 썼더라고요. 뭐 만수장 드런칙 일백번 고쳐주고 뭐 넥스트 스텝 같은 거 했는데 뒤에서 자세히 또 얘기 나눠보고요. 본인의 소회를 또 이혼은 안 해봤지만 결혼도 안 해봤고 이혼한 느낌이 이럴까 하는 얘기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보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첫날 수락 연설에서부터 또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을 겨냥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 또 비판 수위를 좀 한껏 또 올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네. 이재명 대표의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직접 거론한 건데요. 한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서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검사도 아니고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검사 사칭이 무엇을 뜻한 것이냐 하면요. 그러니까요. 지난 2002년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에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대표가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서 15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뭐 질문이 나와서 이런 답을 한 건가요? 아니요, 그냥 예. 직접 예전에는 이제 질문을 받아왔는데 예. 오늘은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따로 질문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네. 한 장관은 이어서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민의 중요한 도구일 뿐이라면서 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자산이고 국민의 도구인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은 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나는 그 검사 일을 2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했고 국민에게 봉사했다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이후 법무부 장관 때의 성과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스토킹 반의사 불벌죄 도입,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은 안 했던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한 장관은 또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특별법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네.
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겠다. 이 총선 시기인 4월에도 계속 이를 생중계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도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거부권을 얘기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를 싫어하는 민주당에서 검사 사칭한 분을 왜 절대 전원으로 모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반문을 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내일 본회의에서 이 특검 관련된 어떤 대응을 할지도 주목이 되고요. 또 앞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사람만 공천하겠다는 등의 얘기를 또 했고, 본인 스스로도 불출마를 밝히다 보니까 굉장한 물갈이가 또 예상되는 부분도 있어서 쭉 한번 지켜봐야겠는데요. 근데 우리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각을 세우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네. 일단 취임을 축하한다. 위기 극복과 정치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선은 덕담을 했고요. 네, 그렇지만 곧바로 또 날을 세웠는데요. 예.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이라는 겁니다. 네네. 앞서 한 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기도 했고, 또 86세대 운동권 그룹을 청산하자라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을 이재명 대표가 정면 비판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 이 대표는 이어서 국민은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의 국정 운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라면서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왜 그걸 자꾸 하시느냐. 오히려 네. 해야 될 일을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군요. 네, 또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특혜 관련 의혹 관련 이 쌍특검을 받으라고도 압박을 했는데요. 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국회에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을 의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김건희 특별법 수용 불가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라고 전하면서 당대표 권한대행,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실 정책수석, 원내대변인 모두가 네. 혼연일체가 돼서 대통령 부부 심기 보전에 앞장선 모습이 보기 씁쓸하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어서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하고 거부권 행사에는 반대하고 있다면서 여당도 국민이 명하는 대로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국민은 언제나 옳다는 이 말씀을 지켜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국정 운영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해라. 이상한 트집을 잡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쌍특검 받으라는 압박도 하면서 사실 덕담보다는 어떤 비판과 일침이 더 많았는데,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로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는 와중에서도 전중 중에도 이제 꽃은 핀다고 하나요? 내일 양자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요? 네, 이제 당대표나 원내대표 등의 당에 새로 취임하는 인사가 있으면 네. 통상적으로 양당 대표 간 서로 예방을 하곤 하는데요. 그렇죠. 상견례격이라고도 하죠. 네네. 이르면 내일 중 만날 것이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오늘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한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 간 회동이 추진 중이냐는 질문에 네. 내일로 조율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네네. 박 대변인은 한 비대위원장이 예방을 하면 내일쯤 만날 것 같다. 다만 오늘은 아니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한 비대위원장도 이날 출근길에서 예방해야 할 분들이 많다.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관례에 따라서 그분들 일정에 맞춰서 제가 가서 인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전해드렸다시피 한 장관 연일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남이 성사된다면 또 어떤 모습 나올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 관례대로 사실 만나기도 하잖아요. 대표가 취임하거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예방을 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관례를 깨지 않는 행보를 하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또 어색한 조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주목이 되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아마 고심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당 내에서도 사실 이낙연 전 대표와의 어떤 통합의 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했는데, 오늘 또 기자들하고 질문 답변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서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있고 연락을 기다린 중이라고 하면서 이게 통합의 행보도 보일 것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내용 하나 더 보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과방위에서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검찰 출신 이력을 두고 뭐 예상한 것처럼 뭐 여야 상반된 주장으로 공방을 벌였죠. 네, 여야는 이 적격성 논쟁을 벌인 건데요. 예.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방통위를 운영할 적임자라고 적임자다. 평가를 했고요. 예. 민주당은 검사공화국의 부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가 갈렸습니다. 네네. 이 청문회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방통위원장을 보면 언론인, 정당인, 법조인 출신이 있다면서 이 진영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종 심판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법조인이 임명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론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반면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은 방통위 규제 업무가 많아서 법률가가 해야 한다면 이 모든 부처의 규제 업무가 있는데 이 모든 장관을 법률가로 세워야 하는가라면서 그러니까 검사공화국, 검사의 나라라는 말을 듣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에 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맡은 적이 없다라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주위 전문가들이나 내부 도움을 받아서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 관련 부분을 정성껏 파악해서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뭐 본인이 이게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뭐 이제 적절하다, 뭐 자질이 뭐 부족하다 여러 가지 뭐 이런 공방도 있었지만은 뭐 후보자가 스스로 밝힌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뭐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가짜뉴스 근절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라는 의지도 네네. 피력한 건데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 인터뷰 조작 논란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 김홍일 후보자는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는 보도는 지양돼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네. 방송통신 미디어에 어떤 공정성 문제가 있느냐라는 민영배 의원의 질의에도 가짜뉴스 문제가 있다. 국민들이 보도 편파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네네. 국민권익위원장에서 5개월여 만에 물러난 것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꽤 짧았죠. 네, 김 후보자는 빨리 그만두게 돼서 아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고 지금도 계속 청문회는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뭐 놀라셨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이제 부고 소식이 있었는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배우 이성균 씨가 결국 좀 숨진 채 발견이 됐던데 어디서 발견이 됐고 또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도 궁금하고 혹시나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좀 장례 절차가 또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배우 이성균 씨가 오늘 아침 서울 성북구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 씨 매니저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지 20여 분 만에 발견이 된 건데요. 네. 이 씨 매니저는 유서 같은 메모를 두고 집을 나섰다. 어제까지 연락이 됐는데 차량도 함께 없어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이 씨의 휴대전화 위치와 차량을 추적해서 이 차량을 찾았는데 여기서 의식이 없는 상태의 이 씨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권에서 신고가 들어왔고 근데 이제 발견된 곳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어떤 곳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바로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겠죠. 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차려졌는데요. 네. 이 씨의 소속사는 고인이 마지막 가는 길이 억울하지 않도록 억측이나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악의적인 보도는 자제해 주길 정중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예. 또 장례는 유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에 어떤 혐의 때문에 조사를 받았고 수사를 받았는지도 한번 좀 요약해 볼까요? 네, 이 씨는 지난 10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총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가장 최근 조사였던 지난 23일 조사에서는 총 19시간 동안의 밤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네. 경찰은 3번 출석 모두 변호사 2명이 함께 참여했고 야간 조사에 대해서도 이성균 씨 본인이 동의를 했고 이 조사의 전 과정이 녹화돼 있다면서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라는 일각의 의혹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성균 씨가 어제 끝까지 마지막 그 수사를 받을 때는 뭐 좀 억울해했다 하면서 거짓말 탐지기도 해보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이성균 씨가 이제 숨졌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끝나는 건가요? 네, 이제 이 씨 사망하면서 이 씨가 직접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인데요. 네. 이 나머지 의혹들이 있었던 유흥업소 실장 A 씨와 그리고 이 씨가 공갈 혐의로 고소했던 20대 여성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숨졌기 때문에 사건 종결이고 공갈 혐의로 고소한 건은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교육부가 그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그 시험부터는 선택 과목 없이 공통 과목을 치르는 통합형 수능. 그러니까 중2부터는 선택 과목 없이 통합형 수능으로 가고 고교 내신은 또 5등급제로 가고요.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금 수능은 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섞여 있는 방식인데요. 그렇죠. 네. 수학 영역 안에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이 있고 아니면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 조금씩 다른 문제를 풀게 되고요. 네네. 또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영역은 아예 17개 과목 가운데 2개씩 골라서 다 다른 시험치를 풀기 때문에 이 과목별로 난이도도 다르고 점수도 모두 다르게 나옵니다. 맨날 이제 눈치 싸움도 하잖아요. 이게 좀 수월할 거다, 네. 이게 어려울 거다, 이게 많이 할 거다, 이게 적게 할 거다. 그래서 과목별 이제 유불리 논란이 매년 끊이지 않았던 건데요. 네네. 2028년 학년도부터 수능이 달라집니다. 제2외국어와 한문을 제외한 모든 시험을 공통 과목으로 치르는 통합형 수능으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네네. 국어와 수학 모두 선택 과목 없이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지를 풀게 되는 것이고요. 과목을 골라서 치르던 사회와 과학탐구 영역은 각각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으로 출제 범위가 바뀝니다. 문과와 이과 구분도 없어져서 수험생은 사회와 과학에 모두 응시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좋아하는 학생도 있지만 좀 싫어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 게 왜냐면 어떻게 그럼 차등을 두지? 어떻게 그 성적 공부를 좀 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별을 두지 하는 얘기도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제 근데 교육부는 이런 통합형 수능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었던 그 유불리 현상을 해소하고 네. 실질적인 문이과 통합을 통해서 융합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 효과를 밝혔는데요. 네네. 또 기존의 이과생들이 주로 치렀던 미적분 2와 기하를 심화수학 선택 과목으로 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심화수학이 신설되면 사교육이 유발되고 또 학생과 학부모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에 따라서 수능에 포함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지었습니다. 네. 또 이 밖에 다른 수능 영역이나 EBS 연계 방식 등은 현행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뭐 밝힌 것처럼 그동안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학생들이 부담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도 많았고 뭐 수포자도 네. 대량 생기고 뭐 그랬던 것들을 좀 털어보자. 뭐 아마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내신에도 좀 변화가 있다고요? 네, 이제 현행 9등급의 예. 상대평가제를 5등급 상대평가제로 개편하는 건데요. 네네. 이 9등급 체제에서는 1등급이 겨우 4% 학생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 5등급제로 바뀌면 상위 10%까지 1등급을 받고 그 밑으로 24%는 2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내신은 이렇게 바뀝니다. 맞아요. 그렇게 9등급이다 보니까 1등급이 4% 나오다 보니까 한 개 틀려도 망했다고 막 우는 학생들도 많고 이렇거든요. 네네. 네, 또 이제 일부 과목은 절대평가가 적용되고요. 네.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 9개와 예체능 과목은 절대평가를 실시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듣도록 하는 이 고교 학점제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이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학생들의 경쟁이 줄어들고 이 수능과 내신에 대한 사교육 수요도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입시와 관련된 가짜 뉴스나 사교육을 자극하는 불안 마케팅에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뉴스 브리핑 이세진 헤럴드경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난 관련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교통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가능한 외출을 줄이시고요. 외출을 불가피하게 하실 때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고요. 돌아오신 뒤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행정부에서 알려드렸고요. 실시간 교통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목포요금소 일대 평소보다 정체인데요. 2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여기에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충청권 해미에서 정체, 작업 여파고요. 더 가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8탄, 또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각각 막힙니다. 광명역에서 금산까지 교통량 늘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남양주에서 상일, 좀 더 가서 하남분기점부터 정체인데요. 서하남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후에는 성남부터 판교 분기점까지 6km 구간으로 교통량 늘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좀 더 지나 마포대교에서 구리시계까지 정체 이어지고요. 동호대교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났습니다. 특히 원효대교부터 정체가 심하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어려운데요. 이 사이에 군자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공동혁신구역입니다. 공동혁신구역 함께하실 세 분입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순서를 그거부터 가야겠어요.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오후에 상계동의 숯불갈비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책임한 현재의 위정자와 다르게 30년 후에도 평가받겠다. 국민의힘 탈당 그리고 본격적인 제3지대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선언했습니다. 장소 그리고 메시지 연설 발언 내용도 좋고요. 동료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우선 김용태 왜 이렇게 비장하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좀 가슴이 좀 많이 아팠어요. 예. 그 문구 중에 보수 정당에 찾아왔던 찰나와도 같았던 그 봄을 영원히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 반성하겠다 했던 네네. 그 문구가 참 가슴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다 봐왔던 한 사람으로서 네. 국민의힘의 어떤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반성하게 된 어떤 연설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지켜왔던 당인데 이것을 당 운영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끝까지 당에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혁신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자유민주주의의 절차라든지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담은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정당을 만들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늘 고민했었던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전자를 선택한 거고 이제 이 전 대표는 후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지 전 정답은 없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각자의 위치에서 그 뜻을 가지고 다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님은 요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차별화를 하려고 네. 작정하고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포인트가 주로 작정한 포인트였나요? 일단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어제 연설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이제 구체적인 미래의 비전, 그러니까 정책, 지금 다뤄야 되는 논쟁적인 현안 이런 것들이 추상적으로 아주 일반론적으로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 구체성은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말은 다 했지만 뭔가 한동훈 장관이 정책적으로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구체적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 사실 좀 침묵으로 일관한 면이 있다. 이 두 가지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의 연설에서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일단은 되게 논쟁적인 그리고 최근에 정부 정책의 실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 얘기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네. 킬러 문항 같은 것도 그렇고 네. 뭐 R&D 예산 삭감 같은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주 그런 것들을 그냥 일반론적으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꼬집으면서 윤 정부의 실정을 저격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김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가 사실 최근에 화두지 않습니까? 김건희 네. 특검법도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출되지
되지 않은 누군가가 모든 유무형의 권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정면으로 저격했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과 확실한 차별화를 꾀하려고 했던 것 같고 결국 한동훈 장관이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 선은 네. 그 부분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쓴소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대놓고 사실은 오늘 쓴소리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류 의원님께는 그것과 더불어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20년 전 불판론도 생각났다고도 하던데 노회찬 전 의원님과 이준석 전 대표의 메시지는 또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하고 다른 게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처음에 이제 상계동 갈비집이라고 해서 예. 처음에 맛있나? 뭐 이 생각을 일단은 했고요. 그 다음에 불판을 가나? 저도 이어서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판론뿐만 아니라 이제 상계동 역시도 노회찬 대표님을 생각나게 하는 키워드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준석과 그 노회찬의 연결이라는 거는 지금 정의당에 있던 저한테는 이렇게 막 쉽게 막 너무 연결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신선하고 그래도 뭐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서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뭐 당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네. 뭐 평론가 분들이 뭐 이대남 신당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지금 확장성이 없이 가면 사실 뭐 바른미래당 2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언어를 보면서 제3지대로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초반에 그 본인이 그 당에서 보냈던 그 시간들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에는 보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지만 보수 정당이 있었으니까 네네. 근데 그 뒤로는 보수라는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지 않고요. 미래라는 단어를 대신에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조국 신당이라든지 이런 양당의 어떤 강성 지지층에 기생하는 제3지대가 아닌 경우 네. 저희 세 번째 권력이나 새로운 선택 같은 이런 세력들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미래 정치, 책임 정치, 문제 해결 정당, 절제와 공존 이런 단어들 많이 쓰는데 그 의식을 좀 엿볼 수 있는 그 문단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컨셉이 좀 확장성을 염두에 둔 멘트들이 많았구나라는 네.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말씀 보태면 네. 개혁신당이라고 가칭을 정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3지대의 어떤 그런 신당으로 나아갈 것 같은 방향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많은 논의했을 때 신당의 컨셉을 보수 신당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지대 신당으로 할 것이냐 가지고도 저희도 논의했지만 많은 평론가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연설문을 통해서 개혁신당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나왔고 그렇게 된다면 보다 더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게 될 거예요. 보수 진영에서 유권자들의 어떤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예. 진보 진영에서도 또 지지를 주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국민의힘과의 보수 혁신 경쟁을 하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지형에서 어떤 탈이념적인 그런 정치 실험을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런 네. 정치 개혁을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함께할 수 있는 스펙트럼은 노회찬의 정의당까지 그리고 양향자 금태섭 두 분과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다. 그 말이 연장선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번 주는 고정 질문 조금 일찍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예, 그래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 요즘에 주변 분들에게 어떤 얘기 좀 많이 들으시는지 하고 그럼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행보를 계속 하겠다라고 굳히신 건지. 예. 저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남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전 대표와 생각이 좀 달랐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온건 개혁파랑 급진 개혁파가 있었던 거 아니냐 고려시대 때도 그런 것처럼 이제 나가서 새로운 그런 정치 모델을 만드는 방법도 있는가 반면 당에 남아서 쓴소리하고 당의 혁신을 내는 그 길도 저는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사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했고요. 뭐 수락연설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우리 박 위원님께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하문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지 묻고 싶다. 면서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를 함께 비판을 했는데 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거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예. 이 총선 집권 전략이, 그러니까 총선 승리 전략이 결국에 이재명 대표를 더 강하게 자극하는 방식.
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탈정치인 출신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국민들이 좀 기대하셨을 것 같은 건 그래도 좀 쓴소리도 대통령께 하고 네. 그리고 뭔가 지금 되게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이 와중에 좀 탈정치인 출신으로서 좀 진영 논리와 관계없이 집권 여당의 대표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포용과 통합, 탕평의 언어보다는 사실 어제부터 저는 거의 전투태세, 전쟁태세에 돌입했다라고 보여질 만큼 한동훈 장관의 모든 말이 되게 칼같이 느껴졌거든요. 네. 원래도 되게 날카롭게 민주당을 공격하셨던 분이었지만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좀 달라질 거다. 그의 언어가.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기대가 되게 무색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든 민주당에 대해서든 굉장히 원색적인 단어들 그리고 좀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비유들을 들어서 비판을 하시는 걸 보면서 한동훈 장관은 결국 다음 총선의 전략을 지지층 결집으로 잡았구나 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류 의원님 그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은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 총선 안 나가겠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이제 향후에 공천에서 굉장한 물갈이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떨고 계신 분들 반대로 본인이 이번 총선이 목표나 그 다음을 내다본 포섭이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류 의원님의 해석은 어떠신지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그 총선에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본인이 어떤 의석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강하게 이제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시도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또 사실 총선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책임에서 조금 더 그래도 희생 헌신하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조금 뭐랄까 조금 네네.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두신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예. 이번에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네. 동료 시민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국민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시민, 정의당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는 곧 죽어도 안 바꾸던 단어였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근로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노동자라고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동료 시민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70년대생 리더는 보수 정당에서도 저렇게 조금 전체주의적인 부분을 좀 내려놓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성 지지층에 송구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하셔가지고 왜 다시 돌아가시지?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시지? 진영 정치하는 거를 비대위원장에게 기대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라는 조금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하시던 뭐 이민청이라든지 좀 미래지향적인 말씀들을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말씀 나온 김에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연설 중에서 이런 동료 시민 그다음에 처칠의 어떤 연설문 인용 또 서태지 아이들의 어떤 가사가 연상되는 어떤 연설문 때문에 오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연설 중에서도 뭐 그런 해석이 돌더라고요. 만수장 드렁측은 이방원의 하여가 100번 고쳐주고는 정몽주의 단심과 넥스트 스텝은 스티브 잡스가 쫓겨나고 만든 회사래요. 그리고 마지막 상계동은 파라군 출신과 좀 대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름 좀 재밌게 돌던데 뭐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세요? 이 전 대표 연설 스타일이 예. 또 평소 말씀 스타일이 비유를 굉장히 잘 들고 그래요?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이준석 전 대표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임재범의 비상 노래 가사를 또 인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기억 나네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문구 가사들을 평상시에도 잘 인용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잘 녹아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들은 또 기사 쓰면 해석하느라 또 정말 정신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 의원님 검사 한동훈에서 이제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넘어서 비대위원장 한동훈, 정치인 한동훈의 행보 어떻게 될지 계속 집중되는 와중에 오늘 일단 이 전 대표하고는 딱히 뭐가 없었던 걸로 끝난 것 같고 내일 이제 본회의 때 과연 이 특검에 대한 입장 또 대응을 어떻게 당청을 할 것인가 어떤 예상하세요? 뭐 지금 많은 분들이 하는 예상 수순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또 다른 뭔가 묘수를 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묘수가 있었다고 해도 네. 묘수를 제시를 못하는 환경이다라고 보여져요. 한동훈 장관도 바보가 아닌 이상 네. 알 거예요. 국민들의 뭐 3명 중에 2명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던 만큼 네. 사실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고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부할 명분이 없죠. 그럼에도 되게 무리수를 더 가면서 자기 부정까지 해가면서 사실 논리적 모순으로 점철된 주장들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뭐 예를 어떤 부분이 들면 자기 부정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최순실 그 특검의 수사팀으로
하셨잖아요. 네네. 참여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언론에 이제 수사 상황이 공표가 되는 그 브리핑 조항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최순실 씨가 뭐 지금 최서원 씨죠. 근데 최서원 씨가 당시에 이제 위헌 소송을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하는 게 부당하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냈고 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뭐 맞는 거다. 당연한 거다. 그 특검을 추천하는 거는 국회에서 입법권의 재량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줬는데 그 최순실의 주장과 아주 똑같은 주장을 한동훈 장관이 한 거예요. 이거는 야당이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거,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독소 조항이다라고 사실은 규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 언론 브리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과거에 한동훈이 다 했던 거고 과거에 한동훈 장관이 참여했던 그런 수사팀에서도 했던 일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때는 맞고 이제 와서 틀리다라는 한동훈 장관의 내로남불이 좀 도를 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런 그 한동훈 장관의 스탠스만 봐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의해서 논란에 대해서 철벽 수비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네. 뭐 총선 뒤에 받자라든지 또는 뭐 조항을 일부 수정하다라든지 이런 대안들 네. 이 전혀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일 여지도 없는 거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경로 보도까지 나온 걸 보면 네. 네. 대통령이 경로하는 상황에서 플랜 B나 플랜 C를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일종의 좀 정리가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철벽 방어로 가지 않을까요? 근데 류 의원님 오늘도 한동훈 위원장이 4월에도 계속 생중계하겠다는 거 아닌가, 총선을 그렇게 치르겠다는 것이다에서 과거에 최순실 씨 때의 생중계하는 요번에는 선거가 있지 않느냐, 그때 뭐 이런 포인트를 좀 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이런저런 말을 붙여도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일단은 결론은 정해져 있죠. 저희가 이런 상황을 몇 번이나 21대 국회 동안 목격을 했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국회는 김건희 특별법을 통과를 시키겠죠. 협상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거죠. 하겠죠. 국민의힘 거부권 행사에 동조를 할 거고요. 네. 지금 이미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철벽 방어라고 하셨는데 박성민 전 최고가 최고의 방어는 또 공격이거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리고 수비가 아니라 공격에 능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김건희 특검법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운동권 청산 프레임으로 승부를 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믿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집권 여당이거든요. 아무리 해도 야당을 계속 그렇게 공격하셔서는 보시는 그 국민들께서 좋게 판단하실 리가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도 만인이어야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하고 그것이 공정과 상식의 기치를 걸었던 그 뭐랄까 이 정부 기조에도 맞는 것이고 지금 네. 이러나 저러나 이제 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패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다음 주제도 있기 때문에 짧게만 김용태 의원의 의견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 남기로 하셨다면 앞으로 어떤 인적 쇄신을 해야지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적 쇄신이라고 한다면 저는 결과적으로 그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중도층의 네.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기대도 분명히 있지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말씀하셨던 이 여사 특검 문제도 그렇고요. 당정 관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려를 그 불식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다양한 당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많은 분들하고 함께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네. 당내에서 이런 여사 특검 문제나 이런 데에 있어서 정말 정권을 위해서 또 여당을 위해서 정말 좋은 진정성 있는 목소리 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좀 비대위원장께서 잘 경청하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고 민주당 얘기도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여론조사 내용은 국민일보가 의뢰해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12월 7일부터 8일 이틀 동안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조사한 결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가라는 설문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요,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뭐 계파 갈등도 있다, 뭐 대표와 통합 갈등도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천관리위원장 자리 놓고도 지금 외부 인사 영입설 막 제기되고 있단 말이죠. 박성민 전 최고께서 보시기에 지금 민주당 공관위원장의 자질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분이 와야 된다, 어떤 게 좀 있어야 될까요? 저는 뭐 당연히 예. 개파색의 옅은 인사가 와야 된다라는 건 기본적인 디폴트 값인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굉장히 당 안에서 불거지는 그 갈등도
아주 심플하게 보면 뭐 계파 갈등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인사가 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외부인을 데려오는 게 능사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공관위원장이 정치권을 잘 알지 못하고 정치에 있어서 어떤 전략이나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출 수 없는 그런 이제 좀 정치인이 아니라면 갖추기 어려운 그런 식견들이 없는 인사가 오게 된다면 오히려 좀 산으로 가는 공천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 공천을 앞두고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공천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정치가 이뤄지는데 네. 그 과정에서 좀 뚝심 있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말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 인물이 필요하다. 계파나 뭐 또는 개인적 친소관계와 별개로 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전략적인 판단을 아주 좀 공적인 마인드로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네. 저는 그게 무조건 외부 인사여야 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지만 개파색이 좀 옅은 분. 네, 네네. 오히려 이제 정치를 잘 모르고 내부의 이런 혼란이나 이런 것들에 오히려 좀 충격을 받거나 네. 당황하실 분들이 오시게 된다면 갈등이 더 심화되고 방치되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서 저는 그런 면에서 그래도 내부 정치를 좀 아시는 분이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이재명 대표께서요, 그 이낙연 전 대표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통합의 길을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편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묘책을 이재명 대표가 사진 찍기용이 아닌 것을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통합의 길이 선거 직전에 그렇게 쉽게 열릴 것 같았으면 민주당이 지금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뭐 정말 뜨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뭐 공관위원장으로 오거나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를 지울 수 있을 정도의 파격이어야 하는데 본인이 근데 본인을 지워지게 둘 리가 없으시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선거 전까지 이재명 대표로 총선 치를 수 있다. 아니다 못 치른다. 이 상태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우리가 공동 혁신 구역이라는 제목을 주창하고 있다 보니까 좀 발전적인 얘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당 현안 관련된 거는 요 질문 마지막으로만 드리겠습니다. 류 의원님 계속 정의당에 남아 계시고 설득 작업 이어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전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당 지도부 노선을 놓고 이제 경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도부가 이제 그동안 뭐 탈당 요구하고 저희 보좌진들 뭐 추방하고 뭐 비난이 이어졌고 했는데 제가 이제 되려 좀 여쭙고 싶어요. 진짜 정의당 이렇게 선거 치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 1번 자리에 다른 당에 그것도 당선되면 철수하겠다는 녹색당에 주는 것으로 선거 치를 수 있는지 뭐 민주노총 어떤 정파 후보에 주는 것으로 혁신이라고 시민들이 생각해 줄 건지 그리고 3번, 4번, 5번에 1정파, 2정파 쪼르륵 서고 그것을 그럼 재창당이라고 시민들께서 생각해 주실 건지 예. 류호정, 반류호정으로 대동단결 하실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정말 정의당에 대한 미래 고민 그게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닌지 지도부에 되려 여쭙고 싶습니다. 예. 올해의 공동혁신구역 코너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 뭐 내년도 계속 될지 않을까 예상은 해봅니다만은 그건 내년에 청취자분들이 좀 들어주시고요. 올해 정치권 우리 사회 소식 중에서 주목할 만한 혁신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다 혹은 없었다.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김 의원님부터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번 해줄까요? 저는 당인이니까 당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에 기대가 있다라는 것들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려도 있지만 기대도 있어요. 기대가 있다라는 것은 그 기대를 모아서 동력 삼아서 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가 이 기대를 잘 힘을 삼아서 당 개혁에 좀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박 의원님. 사실 뭐 그동안 정치권이 싸운 것만 너무 조명이 되다 보니까 되게 좀 아쉬운 게 많고 주목할 만한 긍정적 이슈는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끝으로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정치권에 촉구하고 싶은 거는 예.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서 좀 정치권이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어제 사실 저희도 한번 다뤘었거든요. 네, 뭐 안 그래도 언론에선 사실 계속 다루긴 하고 뭐 제가 아는 민주당의 이제 권주용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계속 1인 시위를 하면서 특별법 개정에 좀 동참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치권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날로 늘어가고 있고 목숨을 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너무 수수방관하는 것은 옳지 못한 자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저는 좀 새해에는 네. 그래도 전세 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 좀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 의원님 말씀 들을 거예요. 아, 네, 그래요? 하시는데. 시간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올해 그 새로 고침 협의회가 생겼잖아요. 예, 양대 예. 노총이었던 관성을 비판하면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이번에 정치권에서도 제3지대가 이렇게 생기고 밑거름이 잘 이렇게 작동을 해서 밑거름이 잘 되어서 정치의 어떤 관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개선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 한 해 세 분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동혁신구역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와 숫자들의 높은 마음이라는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엽서 위에 새겨진 예쁜 그림 같은 그럴듯한 그 하루 속에 정말 행복이 있었는지 몸부림을 쳐봐도 이게 다일지도 몰라. 아무도 찾지 않는 연극 그 속에서도 조연인 내 얘기 그래도 조금은 난 특별하고 싶은데 지금 그대와 같이 아름다운 사람 앞에서 낮은 몸에 갇혀 있대도 평범함에 짓눌린 일상이 사실은 나의 일생이라며 밝은 눈으로 바라볼게.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인정할 수 없는 모든 게 사실은 세상의 이치라며.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7살 한별이는 자주 하늘을 바라봅니다. 얼마 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두 손녀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난 할머니. 그날 이후 한별이는 소녀가장이 됐습니다. 현재 미용고등학교에 다니며 자격증을 준비 중인 한별이는 동생이 뒷바라지를 위해 하루빨리 취업하는 게 목표인데요. 하지만 수입이 없는 상태라 적지 않은 미용 실습비와 동생과의 생활비는 한별이에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불안하고 위축될 때마다 마음속 할머니를 의지하며 눈물을 참아내는 한별이. 한별이와 동생이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희망의 빛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추위가 쉬어가는 동안 공기가 답답합니다. 먼지가 계속 정체하면서 지금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요.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등 중서부를 중심으로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매우 나쁨 단계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은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사업장 운영과 차량 운행에 참고해 주시고요. 중서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한동안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활동하실 때 되도록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 큰 추위 없이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영상 1도, 강릉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6도, 대전 8도, 광주 10도,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4.3도입니다. 박다요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물어보고 싶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겨냥해 이 정권은 사주가 팔자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언론에 최초로 제보한 인사는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야는 오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검찰 출신 이력을 두고 적격성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지난 18일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했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의 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Love
felt so good. Break it down. Dance. Let me see you move. Come on. Let me see you move. Dance. Let me see you move. Come on. Let me see you move. Michael. And the nights that is good. Gotta fly, gotta see, baby, I can take it, 'cause baby, every time I love you, singing I'm alive, and I'm baby.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singing I'm alive, driving me crazy, baby, love never felt so good. Every time I love you, singing I'm alive, and I'm baby.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singing I'm alive, driving me crazy, 'cause baby, love never felt so good. Say all the girls felt so good, yeah, so good, felt so good, never felt so good. Felt so good. Never felt so good. All right, that's fine. 총선용 악법이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안이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 등 쌍특검이 내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여야의 격돌도 예상되고요. 한동훈 체제로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은 어떤 대응을 할지요. 보수의 눈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 날씨는 좀 풀렸는데 미세먼지가 있던데 목 관리 주의하시고요. 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명된 이후에 하루 평균 정당 후원금 모금액이 뭐 5배로 급증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뭐 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기대가 크다는 건데 의원님께서 이 기대를 받은 한동훈 비대위 이런 것을 잘 해나가야 된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한마디로 이겨만 다오예요. 이겨만 다오요. 예. 방법을 좀 잘 선택해야 될 텐데요. 저는 뭐 그전에 1년간 했던 네. 거에 정반대 180도로 반대만 해주면 좋겠어요. 아, 그동안 했던 거에 반대로만. 예. 예를 희생과 들면요? 헌신. 네. 근데 뭐 사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보기에는 첫날 하루만 봐도 저는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전에 보면은 이제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뭐 하프스코어로 졌잖아요. 네. 근데 나만 빼고 다 잘랐잖아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 눈에 보시기에 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일성이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사실 뭐 불출마다 이건 아무도 상상 못했던 거잖아요. 네. 험지에 가지 않겠냐 또는 뭐 비례대표 아슬아슬한 번호를 받으면 이거 최고의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상 그 이상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뭐 절반의 성공 이미 거뒀다 이렇게 보고 네. 잘하고 계신다. 뭐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힘이 보여줬던 거 그 정반대로만 이대로 쭉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일성 말씀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들도 많이 해요. 그 취임사 관련해 가지고요. 뭐 직접 저 한동훈 위원장이 쓰다 보니까 뭐 서태지 와이드의 노래를 좀 이용했다. 또 윈스턴 처칠의 명언도 활용했다. 국민 대신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도 Fellow 썼다. citizens. 예.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눈에 들어오는 취임 수락 연설 일성이 특히 뭐가 있으시던가요? 저는 뭐 저 용기. 용기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기를 가지고 여태까지 우리 위기를 극복한 거는 이제 용기에 굉장히 강점을 줬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거 그리고 정치 일선에 뛰어든 거 이게 나도 이제 용기를 냈는데 네. 우리 펠로 시리즌들이 다 용기를 내서 같이 나라를 구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좀 상당히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검사를 싫어하는 민주당이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왜 모시는지 묻고 싶다고 또다시 민주당과 이 대표를 비판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각을 세우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꼭 그거 일변도로만 가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검찰
그런 마인드로만 갈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이제 동료 시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동료 시민의 눈높이와 동료 시민의 마음으로 계속 민주당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동의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여당이 야당을 왜 견제하고 감시하냐. 그건 우리의 몫이다. 국정 운영이나 잘 하십시오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정 운영을 하는 게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리가 아니고 예. 지금은 이제 당을 이끄는 수장이잖아요. 국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인 이재명 대표가 국회 권력을 너무 남용하고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으로 행동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으신 거죠. 네네. 지금 국정을 논하는 국정 책임자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하실 건 예.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뭐 정부 여당이 이제 국정 운영의 또 어떤 한 축이니까 이런 비판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 한동훈 위원장 뭐 그 관례대로 뭐 취임을 하면 의례하잖아요. 뭐 당마다 이렇게 돌면서 의장도 뵙고 해서 만날 것 같긴 만나게 돼 한데. 있겠죠, 뭐.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조우 정도 말고 조만간에 혹시 두 사람이 만나서 협치를 좀 논의할 수도 있을까요? 협치를 뭐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협치보다는 어쨌든 뭐 해결해야 될 산적한 과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질 건 따지는 게 더 먼저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내일 뭐 특검법부터 이게 따질 문제지 협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한동훈 위원장의 그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던데요. 뭐 첫 번째가 당내 상당한 공천 물갈이가 예고된 거다. 두 번째가 상대당인 이재명 대표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가 이번 총선이 아니라 다음을 내다보는 포섭 아니겠냐. 이 총선 불출마 우리 이 의원님은 어떤 해석을 하시는지요? 근데 그거는 저는 여의도 문법 같대요. 예. 총선을 이후를 바라보고 뭐 대권을 직행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게 이제 여의도식 해석 같아요. 대부분 보면은 뭐 다음 대권을 가기 위한 수순으로 뭘 해야지 오히려 더 첩경이냐 더 빠른 지름길이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여의도식 해석은 보면 어쨌든 국회 안에서 배지를 달아야 그래야 이제 뭐 당내 교두보를 확보하고 자기 세력을 자기 사람을 많이 심고 보통 그랬죠. 뭐 그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없어야 간다. 그게 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대권을 가는데 뭐가 더 빨리 가냐 계속 그런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네. 이번에 저기 배수의 진을 치고 나는 바라는 게 없다. 나는 그냥 총선에 올인하고 내 네.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는 헌신하겠다. 저는 그런 메시지로 보였거든요. 실리적으로만 보면 오히려 국회 안에서 자기 세력을 심고 자기 교두보를 확보하고 하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는 도움되는 전략일 수 있어요. 여의도식 문법이 사실 맞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버렸잖아요.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현실적인 실리를 취한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제 어떻게 네. 보면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고 저는 이제 여의도식 문법을 깼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아까 그 배수의 진을 말씀하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향후의 어떤 인선이랄지 아니면 공천 과정에서랄지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 선언 때문에 희생에 대한 압박이 여뿐만 아니라 그쪽이 야도 크죠. 크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기억하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대선 때 그 선거를 기억해 보시면 어쨌든 국회 배지를 달기 위해서 국회의원 자리를 가지고 대선 후보에 도전하셨었거든요. 뭐가 아쉬울 게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국회의원 한 자리를 갖고 있는 게 보좌진 인력서부터 월급, 네. 사무실, 뭐 그다음에 도와주는 사람들부터 굉장히 실질적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아무도 없는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가 되면은 첫째 차도 보좌진들도 급여도 사무실도 아무것도 없는 게 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와요. 맞죠. 왜냐하면 네. 저만 해도 국회의원이다가 아닌 시절을 지금 두 번째 겪어보는데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거든 현실적으로. 네네. 근데 그걸 다 버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인데도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걸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한 자기 희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한다는 거는 나도 버렸으니 어떻게 보면 당의 지금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몇몇 인물이 상징적으로 떠오르실 거예요. 머리에 네. 이름 석자가 따다닥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생각나실 거고 그분들이 굉장한 압박을 받으실 거예요. 네. 국민들도 이 사람 안 되겠다는 사람이 벌써 떠오를 거라고요. 혹시 그러면 뭐 현실을 바탕으로 과거를 한번 반추해 보면은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희생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네. 실명을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보면 상당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내려놨어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았다고 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한 압박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내려놨는데 안 내려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공관위원장으로 오든 그 공관위원장이 그런 분들을 공천 주기가 쉬울까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의 짐도 상당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당내로 보면 그런 어떻게 보면 혁신 공천에 상당히 물꼬를 터주는 면이 있는 거고 상대 당을 향해서 보면 혁신 공천을 하지 않는 상대 당에게 국민들의 눈높이를 확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면에 영향이 있다고 보죠. 모레 이제 비대위가 정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출범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취임은 했지만 아직 비대위원 인선도 안 됐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비서실장에는 뭐 비대위원은 아니지만은 초선의 김영동 의원이 임명이 되셨고 누가 오느냐 비대위원으로. 근데 또 우리 야권에서는 혹은 뭐 여권에서 마찬가지고요. 들러리가 될 사람으로 비대위원 와봤자 그거는 또 의미 없다. 감동을 안 준다. 좀 비대위원도 어떤 참신한 인물이 와야 될 텐데 물론 그러면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좀 와야 되고 어떻게 구성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저는 비대위원들이 상당히 젊어질 걸로 보여요. 김영동 의원이 상당한 신호탄을 보여준 거라고 보고요. 벌써 이제 위원장보다 어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 좀 젊은 사람들이 포진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너무 젊은 사람들 일색으로 가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위주가 되되 중심은 그런 젊은 사람들이 포진을 하되 좀 약간 연세가 있는 경륜이 있는 사람들도 일부 가미가 되면서 다양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그런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예전에 박근혜 비대위 때 보면은 이쪽에는 이준석 당시 그 비대위원이 앉아 있고 이쪽에는 김종인 이렇게 앉아 있고 그랬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비대위원 자체가 국민의 구성을 많이 닮아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 절반인 여성들도 저는 상당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지금 국민의힘이 보면 그동안 여성들에게 반여성적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심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성들에게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동훈 호가 그런 부분을 좀 떨쳐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당장 내일이다 보니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시험대가 내일 처리가 예정된 이 쌍특검법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대응이 아닐까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치인 한동훈은 이 법에 대해서 왜 악법이라고 지적을 하는지 그리고 내일 어떻게 이 사안을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일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건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저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이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친문 검사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총 출동을 해가지고 1년 반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거의 샅샅이 다 뒤졌잖아요. 그랬는데 결국 혐의점을 못 찾았다고 결론을 낸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그럼 그 긴 세월 동안에 추가적인 사실이 뭐가 나온 게 있냐? 그럼 단서가 추가된 것이 있냐? 그렇다고 지금 보도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려면 그때 당시 문재인 검찰이 무능했다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사죄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총선 기간이잖아요. 총선 기간이 아니라면 또 모르겠는데 총선 기간에 이런 특검법 그동안 했던 드루킹 특검이나 최순실 특검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희한한 특검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지금 강행 처리하려는 거잖아요. 좀 전에 그 앞서 패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그때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 뭐 생중계를 다 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느냐? 아니요, 그때는 다르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예를 들면 생중계 같은 게 그때는 여야가 합의 처리됐던 거고 지금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지 않고 강행 처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때 또 독소 조항이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때는 민주당과 정의당만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지 않았어요. 드루킹 법도 그랬고 최순실 법도 그랬고 지금은 민주당과 정의당만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 의석 300석 중에 6석만 가지고 있는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법은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이건 전대미분의 법이고 그런 법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때도 그건 합의도 되지 않았던 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합의되지 않았다는 건 물론이고 지금 정의당이 추천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도 정의당이 추천권은 없었어요. 네, 합의도 네. 합의됐던 법에서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지금은 합의가 안 된 건 물론이고 정의당이 추천권을 갖고 들어오는 이런 법은 있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그때는 생중계라는 게 있기는 했지만 그때는 여야가 합의했던 건데 지금은 합의도 안 된 걸 들고 와서 지금은 시점이 그때는 총선 기간 선거 기간이 아니에요. 예.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고 나서 이러는 건 아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경기 중에 선거 중에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수사 상황을 매일 이제 생중계를 한다는 거는 특검이 보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언론이 여러 가지 의혹이란 이름으로 각종 여러 가지 상상을 덧붙여서 보도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거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2002년에 그 김대엽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언론 보도라는 거는 상상을 더해가서 이런 의혹 저런 의혹을 마구 보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보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선거판이 완전히 왜곡되고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아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 해도 이미 끝나버린 총선의 결과는 뒤집을 수 없습니다. 제2의 김대엽 같은 그런 사태를 재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가요. 그리고 오후에 노원구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탈당을 선언했고요. 창당을 또 선언했고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보름달은 지고 초승달은 차오른다. 눈은 항상 높고 또 봄은 온다. 그러면서 총선 전에 국민의힘과 재결합할 시나리오는 부정한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네요.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과 신당 창당 선언 그리고 탈당 선언 뭐 이혼에 비유하기도 본인이 했더라고요. 기자회견 뭐 연설 어떤 생각을 갖고 보셨는지요? 너무 속상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동안 이제 이준석 그 전 대표가 한 달 넘게 이제 창당에 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 들으면서 예. 국민의힘이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요청 메시지로 저한테는 들렸어요. 근데 저렇게 요청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게 이제 잘 얘기가 돼서 함께 가면 좋겠는데 과거 같으면 이제 저런 일을 중재하는 원로들도 있고 중재자 그룹들이 당 안에도 다 있고 정치가 복원되면 그게 가능한데 왜 우리가 정치가 실종이 되고 원로 그룹들도 저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거 같으면 될 수 있던 일들이 지금은 안 될까. 예. 너무 속상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게 이제 결별의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네. 어찌됐거나 간에 선거는 그렇게 나가서 갈라져 나가는 신생정당이 파괴력이 있건 없건 크건 작건 어쨌든 갈라지면 종합점수는 불리하거든요. 안 생기는 것보다는 역시 그러니까 생기는 것보다는 안 생기는 게 좋은 거죠. 뭐 이 이준석 전 대표가 조금 전에 그런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혹시나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손을 내미는 게 좋겠다는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당연히 하나 되는 것이 예. 어쨌든 종합 점수로는 플러스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게 이제 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지기까지도 많은 단계가 있고 네. 만들어지고 나가서 또 다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비례만 하느냐 비례 전문 정당이 되느냐 아니면 비례만 하고 나서 지역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단계도 있지만 맞아요. 지역구를 하더라도 어떤 지역구를 어떤 후보를 내느냐는 또 다른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단계를 갈 때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대를 가지고 이것을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애국 우파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지도부 네. 우리 한 위원장을 비롯한 이쪽도 마음을 열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 질의응답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아주 그런 권한이 있을 만한 분이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도 제안한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의원님 말씀처럼 한동훈 위원장이든 다른 분이든 손을 내밀겠다면 마음이 동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게 뭘까?
물음표가 계속 새겨집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진정성일 거예요. 진정성이야 돼. 예. 민주당에서는 그 이낙연 그리고 정세균, 김부겸 뭐 삼총리라고 요새 많이 하잖아요. 통합선대위 관측에 뭐 어수선합니다. 의원님 가셨던 성탄전의 행사에도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은 계셨다던데 혹시 뭐 어떤 묘한 분위기가 뭐 감지된 게 있던가요? 거기서 제가 들은 얘기를 예. 옮길 수도 없고 옮길 일도 없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느껴진 네. 공기만 말씀드리면 네. 뭐 이렇게 그분들이 잘 연대하실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총리가 뭘 두 분이 이제 연합해서 뭔가를 공통의 일을 도모하실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느낌은 좀 받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홀로 이렇게 쭉 나아가는 지금의 행보를 정세균 전 예. 총리는 이제 통합을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 좀 움직이시는 것 같다 예. 그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이낙연 전 총리는 제가 이렇게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얼마 전에 이재명 전 대표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약간 표현은 점잖았지만 사실 취지는 말의 골자를 보면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무너졌다 이런 취지의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시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뭐 공동선대위원장 이런 걸 제안하실 것 같다는 보도들이 있긴 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삼총리가 연대해서 뭐 공동선대위원장을 만든다든지 이게 이낙연 전 총리 쪽에서도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쪽에서도 보면 그분이 지금 뭐 일주일에 서너 번 지금 재판에 개인적인 문제로 예. 출석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불구속 사유,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가 보면 야당 당대표라서 구속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유 아니었나요? 근데 그러면 지금 본인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야당 당대표 자리를 굳건히 지키셔야 되는데 당대표 내려오실 리가 없어 보이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당대표 사퇴하실 리가 만무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양쪽이 요구하시는 게 예. 접점이 없어 보이는데 그게 한 배를 타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만나서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이 전 대표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고 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정치적 수사처럼 제 귀에는 예. 들려요. 이낙연 전 대표는요. 연말을 시한으로 뒀단 말이죠. 근데 오늘 포함해도 닷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닷새 사이에 이런 그 통합의 길 이재명 대표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대표를 내려놓는 것 외에는 없다고 보세요. 근데 한쪽은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자기 전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걸고 하신 말씀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네. 그러면 총리로서 여태까지 지켜오신 인생을 건 품격이 무너지는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거꾸로 이 이재명 대표님 쪽은 지금 이 재판에 이렇게 출석하시면서 그 자기를 지금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보루가 야당 대표직일 걸로 보이는데 그거를 과연 내놓을 수 있을까? 예. 전 제가 보기에 접점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말씀하시는 두 분의 통합. 요구 사항이 예.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요. 예. 내일은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하고 또 만나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공천 잡음도 좀 꽤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비명 현역 의원 자리에 친명 원외랄지 비례대표랄지 이런 분들이 도전한다고 해서 서로 간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고 내부 갈등이 민주당이 좀 상당한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여권에는 호재인가요? 근데 뭐 호재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네. 그렇다고 뭐 악재라고 말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그 상대 당의 반사이익을 절대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조금 좀 느슨하게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면 저희는 필패라고 봅니다. 상대 당이 뭐 악재가 있니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네. 우리는 뼈를 깎는 혁신에만 집중해야 그나마 회생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비명 친명 저 싸우는 점입가경이잖아요. 저희가 뭐 듣기로는 친명 지금 170석 정도 되는 의석 중에 한 5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친명이신데 네. 지도부의 친명이 워낙 많으니까 친명이 다수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친명은 다수가 아니고 한 120분 정도가 이제 비명으로 분류되신다 이렇게 저희는 듣고 있는데 그 비명으로 되는 현역 의원님들 지역구에는
소위 말하면 전직 단체장 출신이나 이런 조직에 있어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무시할 수 없는 네. 그런 친명 인사들이 이미 특보 명함을 들고 이재명 특보 이런 명함을 들고 이미 선거 준비에 뭐 열심히 뛰고 계신다. 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긴 하거든요. 예. 그러면 상당히 그 공천 갈등이 이게 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굉장히 이제 혈투가 벌어지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쉽지는 않아요, 네. 선거가.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가지고 희희낙낙했다가는 저는 큰 코 다친다고 봅니다. 뭐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을 쭉 하고 네, 방법을 우리는 우리 일에 택하면 집중해야지 된다. 그거 가지고 야 뭐 저쪽이 좀 어지러울 거야 이랬다가는 정말 우리는 뭐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 이렇게 좀 드려볼게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올 마지막 국무에서 민생 메시지를 굉장히 집중 강조했어요. 예를 들면 내년 중점 과제는 저출산, 노동 유연화, 민생 경제 회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이 의원님께서 내년에 정치권에서 이것만큼은 꼭 해결해야 된다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이 있으다면요? 내년 총선에서 네. 제발 좀 상식적인 국회의원들이 입성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네. 우리 주변에 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 좀 갔으면 좋겠는데 네. 왜 국회에는 생전에 본 적도 없는 달나라에서 온 것 같은 사람들이 국회에 짠뜩이냐 그러시잖아요. 제발 그런 사람들 좀 국회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바람 네. 잘 한번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해훈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춘천에서 대구 방향입니다. 동명동호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해서요. 뒤로 2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 부산 방향으로는 대감분기점에서 삼락까지 정체고요. 중부고속도로는 하남 방향 남이천 나들목에서 밀리고요. 동서울요금소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 하남분기점에서 정체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은 판교 분기점에서 성남까지 3km가량 정체입니다. 판교 분기점 부근 5차로에 있는 고장난 차 잘 살펴서 지나시고요. 송파 부근에서 서하남, 또 광암터널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 각각 퇴근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은 성수 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많이 밀리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 방향은 구리 나들목에서 하울고까지 정체입니다. 30분 정도 필요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류한수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와 함께 어떻게 보면 전쟁의 해 같았던 2023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한 해 이제 뭐 한 닷새 정도 남았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예.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세계가 참 전쟁으로 몸살을 앓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장기화 국면에 지금 접어든 상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온 상태고, 또 지구촌 곳곳에 뭐 소소한 내전까지 합하면 올해는 참 전쟁의 해였다라는 말이 그렇게 뭐 안 어울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또 꼭 싸우지 않아도 전쟁같이 대립한 나라들도 있는 것 같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지난해와 올해가 그 전쟁의 해로 그 머리에 각인되는 이유가 저는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끄는 큰 전쟁이 두 개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전 세계인이 충격을 받았겠고요. 또 하나가 지금 그 큰 전쟁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전쟁일 텐데 일단 저 작년에 일어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살펴보자면요. 그 당시에 그 전 세계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문가들도 푸틴 대통령이 침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 예상을 깨고 전쟁이 일어난 거죠. 보통 이게 전쟁이라고 하면 보통 트리거, 방아쇠 그러니까 직접적인 발화 요인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터진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트리거 없이 그러니까 직접적인 발화 요인 없이 전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인이 받은 충격이 더 컸던 듯하고요. 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분쟁의 경우에는 사실은 전 세계인들이 그
중동의 어떤 맹주라고 할까요? 한쪽 맹주가 이스라엘이고 한쪽 맹주가 사우디일 텐데 두 나라가 협상을 벌이면서 외교적으로 상당히 밀착하면서 이제 드디어 중동에도 그러니까 세계 화약과라고 불리는 중동에도 이제는 평화가 찾아오는가 싶다는 어떤 희망을 가지는 찰나에 갑자기 펑 폭발이 일어나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충격이 컸고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전쟁이 잇따라 크게 두 건이 일어나면서 받은 충격이 컸기 때문에 머릿속에 2022년, 2023년은 전쟁의 해다. 이렇게 각인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뭐 사실 이런 부분에 관심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전쟁이라는 것이 뭐 혹자는 그냥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은 전쟁이 일어나는 양상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도발로 이어졌다가 그다음에 침투가 됐다가 국지전이 됐다가 그렇죠. 전쟁으로 발발하게 되는데 아니 이 와중에 사실 그동안에 많은 국제기구랄지 아니면 당사국이랄지 뭐 중재도 하고 하면서 전쟁 단계까지는 안 간 경우들을 꽤 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두 개 큰 전쟁을 보면서 아니 왜 전쟁이 발발하는 시대에 도래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 하는 뭔가 좀 근본적인 궁금증도 듭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 사실은 그 크게 보면은 지구촌이 비교적 잠잠한 편이었겠죠. 곳곳에 이제 자그마한 전쟁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뭐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같이 대규모의 장기전이 없었던 편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21세기를 맞이했는데 갑자기 펑 터졌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도 이제 사실 골머리를 쌓아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21세기를 그 미국의 일극 체제로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일극 체제가 작동하면서 비교적 분쟁이 뭐 사라지지는 않았더라도 잠복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추세가 미국의 일극 체제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다극 체제로 가는 과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다극 체제가 불안정하지는 않겠고 그 체제에서도 나름대로 균형을 찾겠지만 문제는 미국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이해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그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의 일극 체제가 흔들리는 이런 사실 때문에 결국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일극 체제를 깨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으켰거나 아니면 미국의 일극 체제가 깨진다는 정세 판단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극 체제랑 연관이 되는 것이고 중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미국이 중동을 여러 가지로 통제를 해오는 어떤 장악력이 있었는데 이 장악력이 느슨해지면서 결국은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났다고 보입니다. 혹시 뭐 정치적인 돌파구가 필요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측면도 있을까요? 사실은 그 푸틴 대통령이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가에서 이제 거시적으로 어떤 그 뭐랄까요 냉전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상당히 그 혼란에 빠져 있던 러시아가 어느 정도 뭐 지난 30년 동안 힘을 추스리면서 다시 옛날의 어떤 영광을 추구하겠다. 옛날의 어떤 위상을 찾겠다는 어떤 그런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또 그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그 사이에 정치적으로 좀 뭐랄까요 과거보다는 그 위기에 빠졌고 더더군다나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기 위해서 뭔가는 커다란 전기 계기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이었다고 분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점점점 이 세계 경찰 국가라고 불리는 미국의 위상도 좀 약화된다고 볼 수도 있나요? 가장 강력한 그 보안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미국일 텐데요. 분명히 그 다극 체제로 가면 강력한 보안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좀 자잘한 여러 보안관이 나오면서 서로 세력 균형을 맞으면은 세력 균형을 찾으면은 그 평화를 이룰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과도기에
어떤 그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입니다. 지금이 그런 과도기를 거쳐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동안에도 전 세계에서는 계속해서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난민촌을 공습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기도 해서 피해 성탄절이라고 이름이 또 붙기도 했다던데, 전쟁의 역사 속에서 크리스마스는 그래도 좀 하루 정도는 이렇게 좀 넘어가는 양상이나 아니면 꼭 그렇진 않았나요? 그 옛날부터 그 종교적인 어떤 큰 명절이 있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제의가 있을 때 전쟁을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대 그 스파르타의 경우에는 어떤 그 자기네들이 그 가장 중시하는 국가 제사가 있고 그 한 보름 사이의 기간에는 절대로 무기를 들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그리고 뭐 올림픽만 보더라도 저도 그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모든 그리스의 폴리스가 무기를 놓는 경우도 있었고요. 가까운 예를 찾자면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났죠. 8월부터 유럽의 모든 혈관이 그 우당탕탕 그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 3개월 4개월 흐른 다음에 그 크리스마스를 맞거든요. 그때 그 한편이 독일군이고 한편이 프랑스군인데, 이렇게 서로 그 결국 격렬한 전쟁을 치르던 이 두 나라 병사들이 크리스마스 191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는 무기를 놓고요. 서로 그 선물을 교환하고 같이 캐롤을 부르고 축구까지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선물까지 줬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미운 적이지만 적어도 그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예수의 생일, 이때는 평화를 찾자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보이는데, 정작 그 올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뭐 지금 올해가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내년까지 계속 가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전쟁의 사이즈가 계속 커지는 양상으로 갈까요? 글쎄요. 그 계속 그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면서 피해가 늘어나긴 할 텐데, 혹자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 예를 들어 또 다른 중동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더 확전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확전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피해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내년까지는 전쟁이 지속될 텐데, 한 가지 변수가 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한 가지 변수가 그러니까 내년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 같아요. 그 트럼프 아니죠. 트럼프 후보일 텐데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에 다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협상이 매듭이 지어지면서 조금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분쟁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도널드 트럼프가 조 바이든보다 더 강하게 이스라엘을 두둔하면서 전쟁이 그 매듭이 잘 지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 주위에 있는 다른 그 중동의 그 맹주, 예를 들면 뭐 이란이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이 더 그 자극을 받으면서 확전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방금 그 미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이 좀 달라질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혹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뭐 물밑에서 휴전 협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도 왕왕 나오고 있던데요. 저도 봤습니다. 가능할까요? 사실은 그 모든 전쟁은 결국 협상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협상 없이 그 갑자기 종결되는 전쟁은 상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로 이제 협상이 벌어질 텐데요. 네. 지금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협상을 물밑에서 제안했다는 그 기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푸틴이 분리해서 협상에 나서기보다는 지금 러시아에게 전황이 유리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협상에 나섰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예. 제가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뭐냐면 지금 전쟁이 일어난 양상을 보면은 유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중동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었고요. 예. 그러면 유럽과 중동에 이어서 아시아권으로 이 불의 화약고가 예를 들면 예. 중국과 타이완이랄지 아니면 예. 한반도 주변이랄지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예. 사실은 제가 전공이 예. 서양사라서 네, 네. 사실 유럽이나 미국 쪽에는 조금 지식이 있는데 사실은 동아시아 쪽에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섣불리 단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네. 제가 분석을 하기보다는 네. 일종의 기대일 텐데요. 제발 좀 동북아시아로는 전쟁의 불길이 네. 번지지 않기를 네. 바랄 뿐입니다. 자꾸 이런 주변 국가들의 전쟁 양상이 다른 예. 나라들에 좀 자극을 줄까 봐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의 교착 상태는 예. 미 대선 결과를 좀 차치하더라도 예. 내년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하고요. 과거에 예. 6.25 전쟁처럼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지 하고 예. 몇 년에 걸쳐서요. 또 이제 이 전쟁이 계속되면은 무엇보다 민간인 피해가 상당히 맞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예, 있잖아요. 예, 예, 네,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가을부터 예. 이 반격을 가해서 어떤 빼앗긴 영토를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네. 그 노력이 사실은 지금 돌아가는 전황을 보면 물거품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죠. 예, 예.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협상이 진행될 듯한데요. 네. 가장 큰 쟁점이 두 개겠죠. 하나는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영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문제일 텐데요. 네, 네. 당연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빼앗긴 영토를 되찾지 못하면 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그렇겠죠. 정치인의 생명이 끝날 수 있거든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빼앗긴 영토를 찾으려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 텐데 네. 미국이나 서방 입장에서는 만약에 전쟁을 매듭지려고 하면은 그 영토를 인정해줘라. 현재의 전선을 새로운 국경선으로 정하고 러시아의 협상을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어떤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실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런 서방과 미국의 압력이 가해진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는 또 반드시 얻어내야 돼요. 그게 네.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향후 보안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여러 가지 명분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은 푸틴 대통령으로서 절대도 허용할 수 없는 양보기 때문에 협상이 벌어져도 단기간 내에 매듭이 지어지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951년, 52년, 53년 한국 전쟁에서처럼 상당히 기나긴 어떤 지리한 밀고 당기기가 협상 테이블에서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얻는 만큼 또 내가 잃는 만큼 얻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복잡 다단한 그런 협상 과정이 또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거기다가 올해 겨울이 끝나고요. 내년 봄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늦봄 정도가 되면 네. 전쟁을 하기가 좋은 어떤 계절이 되거든요. 그때 아마 푸틴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서 더 많은 걸 얻어내려는 생각을 하고 네. 셈을 하고 한 번 더 공세를 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크라이나를 다 차지하겠다는 어떤 그런 전면 공세는 아니겠지만 비록 제한된 공세라도 협상 테이블에서 더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는데 또 그만큼 전쟁은 격렬해지고 양측의 인명 피해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네네. 안타깝게 그지없는 예상이죠. 김종무님께서 그리고 모든 전쟁에 강대국이 개입하면서 대리전으로 확전될 우려도 있겠죠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저 전쟁이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쭉 지나고 최근에 있었던 큰 전쟁들을 보면은 예. 민간인 피해가 예. 왜 점점 줄지 않고 커지는지, 가령 그렇게 첨단 무기도 발전을 했고 예. 여러 가지 그 전쟁의 양상도 바뀌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양상을 보이는 거는 예. 의도된 건지, 예. 왜 민간인 피해는 전쟁에서 시대가 이렇게 지났음에도 더 커지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예. 실제로 그런 커진 게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한번 역사를 한번 예. 되짚어 보면요. 20세기 전쟁에 국한해서 살펴보자면 네. 20세기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일 텐데요. 예. 이 두 전쟁의 특징은 바로 총력전입니다. 그 이전 20세기 이전의 전쟁에서는 사실은 전쟁이란 것이 그 군대와 군대의 격돌이었거든요. 네.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총력전이란 것은 이 군대와 군대의 격돌일 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민의 격돌이 모든 됩니다. 물자와 인원이 다 동원되는. 예. 그래서 예전의 전쟁 같은 경우는 그 전선에 있는 적을 물리치고 선멸하면 전쟁이 끝났는데 그렇죠. 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총력전에서는 전선에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적을 아무리 그러니까 쳐부수고 죽여도 예. 계속 보충이 되고 그 보충되는 병력이 또 어마어마한 군수물자를 보급받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총력전에서 이기려고 하면 후방에 있는 민간인을 공격해야 됩니다. 민간인을 공격해서 사기를 꺾고 아니면은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이 총력전을 펼칠 수 없는, 그러니까 보급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민간인을 체계적으로 살상하는 행위가 어떤 돌발적인 것이라든지 단순한 안가품이 아니라 전쟁의 하나의 그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중대한 요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20세기에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는 요인이 됩니다. 말씀 들으니까 더 비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간인을 살상을 해야만 예. 전쟁에 대한 충격을 받고 그만할 수 있다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들이. 예. 그러면 상대도 우리도 계속해서 민간인들을 더 노릴 수밖에 없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수많은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 민간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좀 이어졌고 그 덕분에 탄생한 게 제네바 협약이 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전쟁 속에 민간인 인권이 무시되는 이유는 무엇일지요? 제재 수단이 없어서 그런가요? 글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결국은 그 전쟁을 수행하는 위정자 권력자의 그 머릿속에 전쟁에서는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 전쟁에서는 모든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관념이 워낙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세계인이 노력을 하고 제네바 협약 같은 어떤 약속을 해도 당장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를 거둬야 되고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설령 무장하지 않은 적국의 비무장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전쟁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전쟁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여지없이 살상 대상으로 삼는 이런 패턴이 현재까지 그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하여튼 세월이 지나면 과거에 우리가 전쟁사를 이렇게 언급하듯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언젠가는 전쟁사가 될 텐데 그렇죠. 좀 과거에서 좀 교훈을 좀 받자면 빌리자면은 어떻게 해야 이 평화가 마련되고 국제 질서가 조금 자리 잡힐 수 있을까요? 내년도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제가 어떤 정답을 제시하기엔 너무 벅찬 질문인데요. 한번 그 과거를 돌이켜 보면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이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한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그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풍문으로 듣거나 아니면 아주 흐릿한 어떤 그림이나 사진으로만 그 전쟁의 참상을 느낄 수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아주 구체적인 양상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몇 번 클릭만 몇 번 하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군이 싸우는 참호전의 모습이 드론으로 촬영이 되고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쟁의 참상이 딴 나라 아니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전 세계인의 어떤 그 여론을 모으는 것이 더 가능해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전 세계인이 그 주시를 하면서 사실 인간에게는 그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죽어갈 때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아니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모여서 전 세계인이 모여서 전쟁을 중단하려고 하는 목소리를 내게 되면 아무리 그 무정한 위정자라고 할지라도 전쟁 수행자라 할지라도 그런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국제 여론의 압력을 계속 가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민간인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이 여러 가지 어떤 그 파급 효과를 지니지만 잘만 활용을 하고 우리가 뜻을 모은다면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채널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과거에 그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었을 때 독일의 어떤 그 지역은 통신 수단,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워낙에 발달이 안 돼서 통일되고 나서도 된지도 몰랐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편, 지구 반대편 이런 일을 당장 클릭 몇 번으로도 알 수 있는 세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전쟁을 좀 평화 국면을 바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말씀도 잘 들어봤습니다. 자, 류한수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특집 KBS 일라디오 저녁 빌 위더스의 Lean on Me라는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여튼 내일 미세먼지가 오늘 못지않게 오늘보다 더 안 좋은 것도 있다고 하니까 기관지 또 목 관리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집 KBS 일라디오 저녁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